전산세무 2급 제72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청룡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는 10기. 그리고 지금은 2017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입력수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6월 17일자 영업부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가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통장 45,500원. 등록 면허세는 세금이죠. 세금과 공과 800번대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6월 19일 발산실업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서 50%는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줍니다. 즉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나머지는 면제받습니다. 외상매입금 갚을게요. 외상매입금 발산실업 1,000만원 없애고 돈을 주는데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의 감소 500만원.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랬죠.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 6월 23일자 영업부 사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합니다.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로,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면 되겠죠. 근데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퇴직급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00이 나가고 차변에 800번대의 퇴직급여라고 하시면 되겠죠. 806번. 4번 7월 21일 날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9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다연물산에게 900만원에 팔아요. 싸게 파네요. 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습니다. 다음 달에 받습니다. 미수금이겠죠. 단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을 고려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일단은 취득가액이 파는 것보다 싸게 파니까 처분 손실이겠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즉시 상계하기로 하고 하나의 전표 입력해라. 말이 없으면 그냥 곧바로 자기 주식 없애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면 될 텐데 데이터가 뭐가 깔려 있나 봐요.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시산표 7월 달이니까 7월 21일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7월 말 쳐도 되고 12월 말 쳐도 됩니다. 자기 주식 쪽을 봐볼게요. 자기 주식 950만원짜리 잡혀있죠.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답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상계하라는 얘기네요. 30만원 확인합니다. 닫고 일단 자기 주식을 대답할게요. 자기 주식을 이해하실 때는 자기 주식이 날아가는데 왜 오른쪽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자기 주식은 취득할 때 차변이에요. 왜 차변에 있느냐? 자본의 차감 항목이니까 차변인 거야. 그건 나가니까 오른쪽이죠. 근데 이거를 분개를 하실 때는 유가증권처럼 사면 무슨 자산인 것처럼 그냥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낼게요. 950만원. 그 다음에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을 900만원 받는데 다음 달이니까 미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걸고 다연인데 다연 900.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일 텐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하잖아.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없앱니다. 아까 30만원 있는 거 확인했죠. 그래도 벌어진 차이는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는 얘기네요. 5번 10월 1일날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빙고전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700만원이 당사 발행 약소금 만기 2개월짜리를 지급합니다. 돈 먼저 준 거죠. 차변에 선급금 빙고 금액은 700.
그리고 이 거래가 상거래니까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보시고.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1번. 일본 거래처인 허니잼타에서 상품을 수입합니다. 수입하고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매입 쪽인데 수입이네요.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거래처는 부산세관이고 날짜 1월 25일 공급가액 세액 있고 뭐 금액 있고 결제는 보통예금이니까 조금 내리고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날짜가 1월 25일 유형은 수입 55번 품목 그냥 찍고 갈게요. 2천만원 구체적으로 쓴다면 그냥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산세관 전자 찍고 결제는 통장이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2월 28일 영업부에서는 제품 광고료 11만원 부가세 포함됐습니다. 힘결의 신문사에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과세거래죠. 부가세 들어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그러면 6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결제는 보통예금이에요. 61번 뭐 광고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11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치면 쪼개는 게 맞겠죠. 힘결의 신문사 그 다음에 혼합 눌러서 영업부서에서 제품 광고니까 800건대의 광고 선전비 대변에 미 통장이죠.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월 7일 수출업체인 한류의 제품을 동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합니다. 물건 팔고 있네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팔고 있고 날짜는 5월 7일이고 팔고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1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유형 12번.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여기 적혀 있는 조립 컴퓨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건너뛰고 좀 내려볼게요. 동그라미 하나만 찍고 갈게요. 수량 단가 있구나. 수량 10개 단가 100만원. 수량 단가 나오면 치시고 거래처는 한류 전자라고 했으니까 찍고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했다니까 세 번째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는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금이라고 해서 전액 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보통예금에서 나갔잖아. 그럼 이걸 현금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런 분이 많던데 세금계산서는 종류가 외상이냐 어음이냐 수표냐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현금 보통예금을 받았어도 적을 나는 인원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예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 눌러서 제품을 납품한 거 맞죠? 제품 매출 맞은데 왼쪽에 돈 받은 게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다 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4번 6월 30일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다음에 화물트럭 호랑전자에 매각합니다. 내다 팔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미수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득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도 이 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매입세를 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 차의 취득 원가인 이 부가세는 이 원가에 가산되지 않죠. 만약 이 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고 매입세에 공제되지 않았다면 이 차의 취득 원가는 3,300만원짜리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분개를 해야 될 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3,000을 제거할 거냐 3,300을 제거할 거냐. 이건 매입세 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때 취득 시에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더해지고 그래서 요 문제는 특이하게 요거 구분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친절하게 다 알려줬잖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 제거하고 반대쪽에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돈 받고 돈은 얼마 받아요? 매각 대금이 1200 부가세 합쳐서 따로 하고 나머지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잠깐 공개해 볼게요. 날짜는 6월 30일 11번 차량이라고 쓰시고 매각 대금은 1200에 공고가액 120 거래처는 호랑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찍고 혼합 눌러서 첫 번째 나가는 것은 차량 운반구예요. 제일 중요한 건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짜리다. 반대쪽에 딸린 식구 삼각 누계액 1500 달렸대요. 자,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다음 달 말일에 미수금인데 미수금은 1200과 120의 합계 1320만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1320만 원 다 했죠. 양쪽 차이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면 대변이 큰 거예요. 플러스 나면 차변이 큰 거야. 또는 뭐 여기 있는 숫자 보셔도 되죠. 대변이 크잖아. 차변에 채워야지.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거 뭐예요?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5번 9월 28일자 판매거래처인 동해의 체육대회에 후원을 목적으로 수건 200장을 송화타월에서 구입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54번 불공. 수건 200장에 단가 3,000원짜리. 거래처는 송화타월에서 사왔네요. 종이니까 건너뛰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겠죠. 자, 그리고 결제는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1번. 그리고 판매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 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가 지문이 좀 약간 이상한 거야. 돈은 지금 66만 원을 줘야 되죠. 현금으로. 근데 현금 6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럼 부가세는 안 줬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좀 지문이 약간 이상해서 현금 66만 원 이렇게 하고 이런 지문이 그냥 없으면 좋은데 이 사람의 이제 의도는 부가세 별도인 이 60만 원과 6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변에 나가는 것이 전액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60만 원은 알겠다. 여기 접대비인데 그럼 나머지 뭐냐 6만 원은 나머지를 어떻게 했단 말도 없죠. 그래서 이건 안 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답을 하겠다. 취지는 요 지문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66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다 뭐더러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부가세가 별도면 부가세를 나중에 줬다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말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한 전액 다 현금으로 하는 것도 답. 그 다음에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전액 다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시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세부담 최소화 과정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다 생략해라.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다고 보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날짜는 10월부터 12월 한 칸씩 다 채우시면 되겠죠. 첫 번째 매출 쪽 매입 쪽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 3억 5천 이 자리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로 물건 팔았다. 신용카드 금액 2천에 200에 이거 합계 대가 이 자리에다가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세금에서 발급 의무 없죠. 그리고 시가로 원가는 200인데 시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300 기타 자리에 300에 30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 이게 수출인데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판단이 잘 안된다. 뒤에 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바 있대요. 그러면
여기란 얘기겠죠. 금액은 아니 발급한 바 없다. 직수출이라는 얘기네요. 발급한 바 없다. 이 자리 금액은 2,800. 자, 매출 다 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 볼게요. 매입 자료 990cc 경차.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아니죠. 매입세 공제됩니다. 영업용 사용 목적이고 세금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인데 고정자산이고 3천만 원에 300이고 이 차는 비영업용이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인데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접대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여기다가 500에 50 고정자산 아니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0에 50 다시 치시고 그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2억 2,500 여기다가 2억 2,500에 500을 더하면 2억 2천 2억 3천 23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카드 결제 카드 결제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면 여기 매입 중에 그 밖에 공제 매입 중에 여기로 가야 될 텐데 이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예요. 세금계산 끊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아니 신용카드 결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닫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 작성하시래요. 메뉴를 찾아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 날짜는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화면 조금 내려가지고 지문과 같이 볼게요. 안 보인다. 자, 코드 그렇죠. 신미상사 찾으면 되겠죠. 신미 동 없네요. 건너뛰고 층 1층 101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찍혔고 면적 87평방미터 용도 사무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이 문제는 지금 4월부터 6월 사이에 요 사이에 딱 계약이 끝났어요. 한번 4월 30일 날 그리고 다시 5월 1일부터 재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쪼개진 거죠. 여기 한 달 여기 두 달. 그래서 여기다가 2015-0501부터 2017-0430 조금 올려야 되겠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관리비 이렇게 치고 쭉 엔터 치고 한 번 더 엔터 치고 내려가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9-0430 하고 2180 20 180 두 달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2 다 됐네요. 그래서 전체 간주임대료 66629.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자율 있죠. 자, 이자율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자율 몇 프로 하라고 말이 없는데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된 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이자율을 뭐라고 써라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쓰면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17년 현재 적용 이자율이에요. 내년에 다시 시험 볼 때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율을 적용해라고 하면 여기다 직접 숫자를 넣으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쓰는 값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료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수동분계 먼저 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로 다음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 할인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먼저 보니까 사채가 액면이 1,000만 원이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있다는 얘기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일단 분계는 이렇게 돼 있겠지. 처음에 사채 샀을 때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든지, 그리고 여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상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알려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 4, 2, 3, 7, 6, 0. 이게 이자 비용이 될 거고,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만큼이 보통 예금에서 나가요. 그럼 보통 예금에 액면 이자 1,00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100, 423, 760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대변에 보통 예금 먼저 뺄게요. 1,000만 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 1423760 그것의 합계가 이자 비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됩니다. 분개하실 때는 여기 액면 이자는 항상 액면 금액만큼 나가야 되니까 요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빼고 합쳐서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단기 중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 중인 주식의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전표는 각 주식별로 회계 처리를 각각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시고, 그래서 얘 하나 하고 얘 하나 하고 서로 상기하지 말고, 보유 주식 수는 500주인데 주당 취득 원가는 만원, 공정가치가 2만원을 튀었으니까 이 곱하기 만원씩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500만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단기 매매 주권 늘리고 평가이익 500, 그 다음에 250주인데 3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15,000원 떨어졌어요. 그럼 곱하기 15,000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곱하면 375만원입니다. 예, 평가이익 500, 평가 손실 375 이렇게 각각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걸고, 단기 매매증권 현화 단기 매매증권에다 거래처 걸라는 얘기예요. 평가이익에다 걸라는 게 아니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빼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이 이 3750만큼 떨어졌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각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급세액이 생기면 미수금으로 받을 돈이 생기면, 납부세액이 생기면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이익으로.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쪽으로 빼고 부가세 대급금 이쪽으로 빼고 돈을 낼 거면 이제 미지급 세금, 이쪽이 크면 이쪽이 부족하니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고, 이쪽이 커지면 여기다가 미수금 이렇게 하려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만큼 부가세를 적게 내니까 여기에 자비익을 하나 잡으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게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차변으로 없애버립니다. 부가세 예수금 5,500. 반대쪽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없애버립니다. 2,500. 이 나머지가 내야 될 돈이야. 그런데 이것은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이 아닌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만큼 만원을 적게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가 3천만 원이 아니라 2,990만 원만 내게 되더라. 그 벌어진 차이를 자비익 처리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전에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충당부채 잔액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 이것의 100%를 다 설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금액을 다 설정해야 되는데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여기서는 남아있으니까 얼마냐? 900만 원 이렇게.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위칸, 아래칸 이렇게 집력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부족했어요. 장부가 부족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겠죠. 장부에 현금이 부족했으니까 장부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넣어줬을 거야. 장부를 뒤져보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빼고 뭐 해야 돼? 수익이니까 잡이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출제하려면 전표가 깔려 있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에 가면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들어있는 거야.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붕괴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차대변화 안 돼서 헷갈린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원래는 금액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현금에다가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것이 대변 잔액인데 대변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뭐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있잖아.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빼야지. 아까처럼 회계 처리 알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럼 대변은 뭐야 이제? 잡이익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회계 처리 잘 됐으면 잔액이 딱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면 2배로 늘어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닫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퇴직급여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수동으로 분기하지 않고 여기다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전표에 가서 해도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여기가 생산직, 요 밑에가 사무직. 아까 계산해 놓은 금액 있죠. 생산직이 2천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퇴직급여. 그 다음에 사무직은 쭉 내려가서 요 자리. 여기다가 900. 또는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하시거나. 근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것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입력하고 재고자산 입력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실무상.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전표 추가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순이익 한번 보시고요. 뭐 써먹을 데는 없지만 닫고 맞추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청령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사원 등록 수정하시고, 수당 등록 또는 수당 등록 또한 등록 및 수정한다. 생산직 사원 박날에 1월 급여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급여 어디 건드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원 등록 수정하고 수당 공제하라고 하는 얘기죠. 일단 기본급은 과세. 자가운전과 식대와 설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이제 과세인지 비과세 좀 보셔야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 여기는 비과세라고 하면 되겠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요. 그럼 이건 과세겠지 이제. 과세라는 거 조심하시고. 설수당은 회사가 명절에만 지급합니다. 이게 과세인데 정기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죠. 얘는 부정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안 쓰는 건 다 부로 체크해라.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일단 생산직 사원은 맞아. 근데 이제 야간 근로수당 과세 비과세 판단할 때 여기서 비과세가 됐다고 해서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상 얘는 항상 비과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일단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으로 입력이 돼 있느냐, 그리고 생산직 사원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생산직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여러 돼 있느냐, 이렇게 입력이 세팅이 끝난 다음에 급여를 1월 달에 입력을 할 때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로 입력이 되면 바로 비과세, 초과되면 과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 정기적인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이다. 그러니까 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부정기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니까. 식대는 정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얘 부정기예요. 얘 빼고 나머지 다 부정기라니까. 정기적인 성격은 식대만 있다. 얘도 부정기고. 왜냐하면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필요 없는 거니까. 부정기와 정기의 의미를 또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하고 기본서를 다 배우셨으면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받는다, 부정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게 부정기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월정액 급여를 할 때 달달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얘 과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 박나래 씨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750만 원이에요.
자, 월정액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월정액 급여는 140만 원이다. 일단 월정액은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를 내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 뭐 이론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월정액 급여를 잘 봐보면 이달 급여의 월정액 급여는 100만 원 이것과 이건 월정액 급여 부정기라고 그랬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얘가 월정액 급여야. 얘도 매달 받는 게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얘도 아니야. 그러면 딱 이 두 개로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이번 달 월정액 급여는 110만 원인 거야. 뭐 140은 뭐로 나왔는지 모르겠대. 예? 일단 봅시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회차는 프로그램 좀 아는 애가 낸 것 같아요. 세무사가. 원천징수의 급여자료 입력 잘 보세요. 수당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급 있죠. 그 다음에 상여 없잖아. 안 쓰기는 거는 부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죠. 부. 월차수당도 없어. 식대인데 이게 식대가 과세거든요. 이걸 과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 별도로 만들어야 돼. 여기 부로 만들고 여기다가 과세되는 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돼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가 아니니까 정기라고 찍어야 돼.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라고 알려줬죠. 그럼 부정기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여기서 과세 비과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다 비과세야.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설수당이라고 있어요. 과세겠죠. 설수당. 얘도 부정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야. 월정액 급여 계산할 때 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정기 부정기 하는 거는 요걸 입력을 하면 이 컴퓨터가 여기에 입력된 급여를 보고 네가 여기다 100 넣고 뭐 넣고 하는데 이 중에 정기라고 돼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월정액 급여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입력한 게 150이 넘치면 150만 원이 넘치면 생산직 사원이고 뭐 월정액 급여가 아니 직전 연도에 총급여가 2,500 이하라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정액 급여는 내가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야. 여기다 있는 숫자를 보고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끝났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생산직 사원이고 박나래 씨죠. 박나래 씨인데 생산직 사원이야. 근데 야간 근로 수당이 과세가 되는 사람이냐 과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500만 원 초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라고 찍으면 급여자료 입력에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됐다 하더라도 다 과세로 돌려요.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뭘 고려하면 안 되냐는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 사람의 월정액 급여가 좀 작게 나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뭐 이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요. 이게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여기가 150이 아니라 250이다. 이렇게요. 250만 원이다. 그러면 월정액 급여가 굉장히 많네. 근데 사실은 이 월정액 급여는 이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월정액 급 1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지문에 25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 충족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이거를 여기다가 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생산직이고 야간 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여기 월정액을 급여자료다가 많이 치게 되면 자동으로 과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좀 복잡한가? 자, 뭐가 됐건 야간 근로수당은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을 입력할 때 급여 수당일 때 무조건 비과세예요. 무조건. 이런 거 보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얘처럼 총 급여가 2,5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렇다고 이걸 과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면서 연장 근로수당을 과세로 적용받지 못하는 부로 그냥 바꿔놓으시면 돼.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요건 충족했잖아. 그런데 이게 2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원 등록에서. 이건 그냥 여로 그대로 놓고 이제 진짜 급여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처럼 여기가 입력된 게 200이 안 되는데 여기 합쳐가지고 지금 110이죠. 근데 좀 뭔가를 더 쳐서 이걸 좀 더 쳐가지고 200을 만들어 봐.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로 됐던 것이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급여에 있는 숫자를 보고 여기를 과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수당에서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직이면서 야간 근로수당의 조건인 여기 총급여가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이 초과되기 때문에 여기를 부로 바꿔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얘 말하는 거예요. 항상 비과세로 돼 있어도 그냥 과세로 돌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다 끝났네요. 급여 입력을 하고 갈게요. 날짜는 1월 달에 1월 31일이라고 그랬죠? 박날에 기본급부터 치시면 되겠네요. 기본급이 10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식대 야간근로 15만원, 식대가 10만원, 40만원.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이 지금 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푹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봅시다. 이만큼 있던 세금이 이게 비과세였으면 세금이 안 늘 텐데 과세로 지금 돼 있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비과세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사원 등록을 보고 테스트 체크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거는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은 말한 게 없으니까. 공제 항목 4대 보험 및 소득세 원천 징수 등 공제 항목은 무시할 것 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볼게요. 다음은 김갑돌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보통은 사원등록에 탭에서 하는데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그 다음에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작업하시래요. 세부담 최소화 및 부양가족은 모두 김갑돌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인적사항을 보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하지 말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다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라네요.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일단 아버지 볼게요. 아버지 나이는 68세 괜찮네요. 가능하고. 그런데 연간 총급여, 급여란 얘기는 근로소득이라는 얘기겠죠. 총급여가 350밖에 안 돼요. 총급여액은 500만원 이하면 다 가능하죠. 예,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이다. 장애인 표시하시고 아버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장인, 배우자의 부친 상관없죠. 나이 괜찮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나 돼요. 소득이 굉장히 많으니까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부로 바꿔놔야 되겠고, 김갑돌은 본인이니까 상관없고, 배우자, 나이 상관없네요.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내용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김갑돌은 본인이고 김갑서 공제가 되죠. 60세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이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선수 장인은 소득금액이 있어서 안 되고, 배우자 선택하시고, 김미리 5살이죠. 20세 이하, 그 다음에 자녀 6세 이하. 컴퓨터가 이 나이를 보고 자동으로 찍어주네요. 자, 이걸 작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얘기겠죠. 신용카드부터 있으면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지문에다가 자료를 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김갑서가 누구냐면 부친이었죠. 장애인이고 소득공제 되는 사람이었어요. 인적공제. 질병치료비 500만원은 장애인 의료비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공제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네요. 이것도 보험료인데 장애인 전용 보험에다가 넣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카드로 썼대요. 자, 카드로 썼으면 보험료는 카드로 중복공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의료비는 카드 공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5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거. 여기 언급이 없으니까 찾고. 그 다음에 이선수가 누구냐면 장인인데 이 사람 소득이 존재하거든요. 평생교육원 등록비. 교육비는 직계전속은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이상은 공제가 안 되죠. 얘 자체가 안 되고, 뭐 그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소득이 존재해서 안 되기도 하겠지만, 예?
뭐 되는 곳이라도 소득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얘는 원래 안 되는데. 일단 김갑돌은 본인이죠. 보장성 보험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합니다.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썼어요. 보험료는 카드 중복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은 신용카드로 써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카드는. 여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여기서 본인이 김갑돌이었으면 신용카드가 되지만 이 미도 자기 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일이 유치원 원비 취약전 아동이네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은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에는 반영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요거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카드에다가. 최초 답안에는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 카드를 신경을 안 썼나 봐. 근데 이 신청 나오니까 여기 카드 입력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지들도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내든지. 최초 답안은 없었어요. 마지막 답안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에다가 아버지였죠? 아버지 거에 500만 원을 넣어주시고 신용카드에 500 중복공제 가능하니까 의료비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은 본인 거 김갑돌이 거 200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50이 있어요. 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아버지 장애인이죠. 여기다가 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500 치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성형수술밖에 없으니까 공제 못 받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본인 거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치원 취약전 아동이죠. 700만원 700만원 치고 확인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기부금 없고요. 그 나머지 없네요. 다 끝났죠? 닫고 메시지가 없으면 바로 저장인 거예요.